의사들이 다 이공하는 의사입니다.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네, 북러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제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김대근입니다. 네, 조약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 침략 시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겼느냐는 거였는데요. 위험 상황이 생기면 자동 군사 개입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조약문을 보면 제4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개별적인 국가나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61년도에 북러가 체결한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보면 유사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때도 한쪽이 어떤 국가나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같습니다. 또 자동 군사 개입을 규정한 북중 조약을 보더라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결국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내용이 부활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부분인데요.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한 나토 조약을 보더라도 유엔 헌장 제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 권한을 행사해서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 원조한다고 돼 있어서 결국 자동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군사적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아래 공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전략 전술 협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북러가 연합훈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이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북러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밀착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서면 질의에 두 나라의 관계 심화는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크라이나 독립수호,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 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선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쟁 지원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러 간 협력 심화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북러 간 협정에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북러 간 가장 강력한 밀착이라며 냉전 시대 합의를 되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This relationship might go on beyond simply the confines of the Ukraine war. This relationship is longer term. Him called Russia North Korea's most honest friend. CNN은 북러 간 상호 지원 조항에 모호성을 남겨둔 건 의도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was intentional that the Russians and North Koreans have not explicitly stated exactly what kind of help and aid that they're talking about or transfer of technology. 뉴욕타임스는 푸틴 방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핵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며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한국을 더욱 놀라게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연임할 뜻을 굳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2기 체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냈군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금 전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를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당정 관계를 강조하며 비윤계를 대표하게 된 한 전 위원장과의 차이점을 부각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로써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를 접수받는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등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23일이나 24일 사이에 출마 선언 가능성이 큽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캠프를 꾸리는 등 사실상 출마 준비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입 인재를 주축으로 중진들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내 세력이 미약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원내에서도 20명 정도는 충분히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 등 원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출마 선언이 임박한 거로 보입니다. 나 의원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당 내외 여러 민심을 듣고 있다며 결정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YTN에 오늘은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르면 내일 공식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당내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본 뒤에 출마 메시지 등을 조율해서 결단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대세론에 반대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나 의원 혹은 원 전 장관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이 될까요? 8월에 전당대회를 잡아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사실상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연임 의사를 공식 발표하며 당대표직을 사퇴할 걸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사퇴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출범 전후 가운데 언제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일찍 사퇴를 선언하면 당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준희 인적 부정을 마치고 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 야권의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는 명실상부하게 이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과연 당원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대표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당 안팎에선 소수지만 이 대표의 연임론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든 민주당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위험을 안고 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중재안을 제안했는데 지금 협상의 진전은 좀 없는 건가요? 네,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접점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간의 회동도 따로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원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제껏 어떤 협상안도 제안한 적이 없다며 의회 민주주의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발언을 콕 집어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수의 힘에 의한 입법 폭주, 의회 독주를 민주주의라고 참칭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민주당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의원총회를 여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화살을 정부 여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먼저 복원돼야 한다며 법사위, 운영위 수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 정권 2년을 바로잡으라는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운영위와 법사위를 완전히 양보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만큼 협상은 막판까지 평행선에 달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의사단체들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사협회는 무기한 휴진도 예고했지만 정부는 그제 진행된 집단 휴진 때 참여율이 낮았다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윤성훈입니다. 네, 의사협회가 어제 연석회의했는데 결과는 몇 시에 발표하나요? 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3시 어제 저녁 진행된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과 방향성을 논의했는데요. 위협은 오늘 범의료계 대책의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주말쯤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어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책의 출범과 관련해 중요하게 바뀐 내용이 있다며 계획 변경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다만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수용하도록 의사협회는 의사단체들과 결집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의료계 지금 내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의사협회 안팎의 상황이 눅눅하지가 않죠? 네, 우선 박단 전공의 대표는 의협 3대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범의료계 대책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도 어제 의료계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보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데다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료계가 더 이상 정원 재논의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협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지만 의사들은 지금처럼 환자들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진행된 개원의 휴진율은 14.9% 수준으로 의사 대부분이 의료 현장을 지켰다는 겁니다. 또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예고했지만 대부분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무기한 휴진을 두고 반발이 터져 나오자 휴진 결집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셈입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불법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도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유화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는 23일, 장소는 국회 소통관입니다.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오늘 출사표를 던졌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출사표를 내자마자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출마 선언 날짜를 밝혔습니다.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출마가 임박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은 입장 발표를 언제 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잠시 시사 정각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 했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구속 심사에서 앞서 따로 밝힌 입장이 있었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받는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인 11시 반쯤에 끝났고요. 신 전 위원장도 오전 11시부터 같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고받은 1억 6,500만 원이 책값이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를 하기로 공모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려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에게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영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던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이 대화가 남긴 녹음 파일을 대선을 사흘 앞둔 재작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터뷰가 이뤄지고 닷새 뒤 김 씨가 신 씨에게 책 3권을 산다는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넸다는 건데요. 이들이 실제로는 책값이 아닌 허위 보도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측은 사적 대화를 녹음했을 뿐인데다가 1억 6,500만 원은 책값으로 주고받은 거라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9달 만인데요. 이 밖에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던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김 씨가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를 신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는 등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단숨에 2,800선을 넘은 뒤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코스피가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4.77포인트 0.17% 오른 2,802.1로 출발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연중 최고가를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만 원대를 회복한 삼성전자는 8만 1,000원 선으로 올라섰고 3일 연속 상승했던 현대차는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도 0.27포인트 0.03% 오른
861.44로 출발해 이틀 연속 상승 흐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 등락을 오가며 보합세가 이어지다 조금씩 상승 동력을 잃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한 1384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에 아시아권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서 YTN 오동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책 내용을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을 꼽았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으로 직장인들에게 그림의 떡처럼 인식되는 육아휴직 제도부터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은 소득이 너무 줄어서 육아휴직을 망설이고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야 하는 미안함이나 혹시 모를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는 횟수도 2번에서 3번으로 늘고 급여 사후 지급도 폐지해 모두 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남편들이 쓸 수 있는 출산 휴가는 현재 열흘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견 근로자 사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한 한편 전반적인 대체 인력 지원금의 상한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출산 이후 돌봄은 11살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는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대책들이지만 기업이나 일선 교육 현장의 준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혼인신고 시에 100만 원 특별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영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00만 원 규모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10년으로 5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비나 전셋값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내년부터 3년간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현재의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 민간 분양 아파트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물량을 연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서울엔 이번 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서울시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물을 뿌려 도심 온도를 식히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네, 김희영입니다. 네, 보기에는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기하면서 이 자리에 20분 서 있었을 뿐인데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를 웃도는데요.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얼굴엔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부채를 붙이거나 양산을 든 시민들도 보이는데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6월엔 이렇게까지 안 더웠던 것 같은데 벌써 6월부터 더워져가지고 좀 걱정되고 양산을 사야 하나 좀 고민이 돼요. 요즘 모자 없으면 못 나갈 것 같아요.
어제 서울 기온은 6월 중순 기준 세 번째로 높은 35.8도까지 올랐습니다. 75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요. 서울시는 곧바로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했고 각 자치구에서도 냉방과 응급 구호 물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2,200개가 넘는 무더위 쉼터 가운데 오늘 기준 570여 곳이 밤 9시까지 연장 운영되는데요. 위치는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 콜센터 120에 문의하거나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온도가 높은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도심 곳곳에 물청소차 189대가 투입돼 하루에 두세 차례 물청소도 진행됩니다. 물을 뿌려 달아오른 도로를 식히는 쿨링로드도 시청역, 종로 3가역 등 13곳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안개를 분사해 온도를 내려주는 쿨링포그는 서울역과 쪽방촌 골목 등 보행로와 공원에 100개 넘게 설치돼 있습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경련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져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어지럽거나 숨이 가쁘다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기상청은 서울 무더위가 내일까지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경북의 산업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동해안에 8천억 원 규모의 수소경제산업 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또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한울 3사 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를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출마하겠다.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 제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마하겠다. 23일에 기자회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 기선제압일까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본인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 이 말은 이제 그 대통령실이 가장 미는 후보다. 이게 첫째 이유예요. 당정이 한마음. 예, 이 말은 이제 그 나경원 후보도 이제 비윤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도 요즘 이게 비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윤 대통령실은 내를 밀지 않겠는가? 이게 첫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결선 투표죠. 1차에서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결선에 가면 나경원하고 이제 원희룡 합칠 거예요. 단일화되면 이게 해볼 만하다. 아마 이런 두 가지 의도로 놓은 것 같아요. 예. 한동훈의 대항마, 친윤계에선 누구를 밀까? 지금 계속 나경원 의원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치고 나왔거든요. 뭐 일종의 용산에서 미는 후보가 있다면 원희룡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용산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 같아요. 저번에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됐을 때도 뭐 백지와
하겠다 할 정도로 용산을 밀었었고요. 또 개항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겠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산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믿을 만한 카드인데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는 카드냐라고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뭐 지지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선택한 게 아닌가 싶고 나경원 의원과는 너무도 큰 구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저출산 대책위 부위원장이었나요? 그 해임시키고 연판장까지 국회의원들이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비윤이나 반윤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만 결선 투표를 생각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윤적인 성격이 강하고 만약에 원희룡 장관을 민다라고 한다면 반윤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추이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실까요? 물론 뭐 당심 여론조사 뭐 지금 다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일단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 결과 보면 나도 할만한데? 그런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선호하는 순서를 보면 예.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이제 원희룡. 그다음이 나경원. 가장 선호하지 않는 후보는 한동훈. 아, 가장 선호하지 않는 후보가 한동훈입니까?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넣으면 충분히 그 친윤 표를 결집하면 해볼만하다. 예. 워낙 이제 요즘 또 한동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통 보수층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결선 투표가 되면 결국 이제 그 나경원하고 이제 원희룡 표는 겹칠 수밖에 없어요. 넓게 보면 이게 거의 친윤표입니다. 예. 한동훈 이제 그 좀 비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선 투표까지 가면 승산이 있다. 이래서 이제 그 갑자기 놓은 게 아니라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당심 민심 8대인 거죠? 당심 민심 8대2죠. 예, 8대이잖아요. 여론조사가 20%죠. 그럼 일단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심의 분포를 보면은 지금 친윤이 많아요? 비윤이 많아요? 지금 이게 당심이라는 게요. 예. 좀 애매합니다. 예. 저기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이 또 당심하고 이게 또 틀려요. 좀 이따가 이제 이준석 원고대에 있던데 이준석 대표가 옛날 할 때 예. 그때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요. 예. 20몇 %를 나경원보다 이겼어요. 그런데 당원들 투표를 하니까 예. 나경원 후보가 이제 4% 이겼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그때 여론조사 역전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하고 예. 또 정통 오래된 당원들 아. 이 표가 또 달라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오래된 당원들이 찍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조직에서도 많이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는 안철수 말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당심은 알 수가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심은 또 다르다. 예, 뚜껑 열어봐야 된다는 그 이철규 의원 발언이니까. 안철수 의원도 그만했어요. 두 분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이 총선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둘이 만난 적이 있죠. 그때 무슨 얘기했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뭐 누가 되면 내가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흘리잖아요. 예, 예. 저는 분명히 지금 누가 나오면 또 앞에 순번에 있는 사람들 또 다리 부러뜨리려고 몽둥이 들고 나타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윤심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다리 부러뜨리러 나오지 않을 후보로는 뭐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원희룡 장관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불출마 종용하러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불출마 종용하러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두 분이 무슨 대화 나눴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은 일설에 따르면은 불출마 종용하러 만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저 때는 저 얘기 듣고 에이 설마 그랬는데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출사표 던진 거 보니까 저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개항을에 험지에 가서 결국 졌습니다만 예. 뭔가 당 대표라든가 이걸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지고 싶어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정리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잘 안 된 거죠. 문제는 결선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몽둥 얘기를 하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무래도 믿을만하고 가능성이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을 밀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민심의 전반적인 것은 대통령과 좀 각을 서서 아무래도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하고 뭔가 용산 출장소가 아닌 국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지만 대통령이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국민의힘에 또 다른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대학 선후배고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그때 만났을 때 내가 나갈 거니까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없다고 봐요. 없다고 제가 보십니까? 다각도롭게 물어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인천에 선거 도와주러 여러 번 왔잖아요. 이거 이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가볍게 이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런 자리지. 뭐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도 오지 마라. 이거는 이제 그때 너무 앞서갔던 이야기고요. 아마 이제 그 제가 보기에 원희룡 이분은 당을 위해서 가장 희생한 분이잖아요. 이번에 그 총선 패배 책임론 이게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좀 자유롭다. 총선 패배 책임론.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윤 대통령이 책임 제일 크죠. 그 중간 평가니까. 근데 한 위원장도 빠져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원희룡 후보는 이제 본인이 개항에 가서 희생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나경원 이겼고요. 두 분은 이제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는 자유롭다. 그래서 이게 선거는요. 앞으로 이제부터지 상당히 박빙으로 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빙으로 갈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대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어대윤입니다. 어대윤이요? 예. 윤상현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달려있다 봐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는 보수의 많은 분들은요. 윤 대통령하고 지나친 차별화나 각을 세우면요. 싫어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위원장이 과연 이게 반윤으로 돌아서는 순간 예를 들어 이제 뭐 최상병 특검을 찬성한다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수사해라 이런다든지 이러면 이게 확 여론이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건강한 긴장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그래도 중심에 있다 봅니다. 어대윤입니다. 어대윤. 예. 그 윤심이 중요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그럼 제일 유리한 거예요? 뭐 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각을 세우면 차별하러 가면 오히려 이제 정통 보수이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위원장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설마 원희룡 전 장관이 만나서 내가 나갈 테니까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 했다. 취재 결과 그렇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출사표 내자마자 바로 지금 속보가 나왔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나도 나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두 분의 관계가 이제 완벽한 뭐 경쟁 관계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경쟁 관계로 봐야죠. 저도 유력한 후보라고 보고요. 아마도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분명히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서 감사하다, 선거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당대표 출마할지 여부를 좀 떠봤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지율도 조금씩 좋아지고 용산에서 밀 후보가 없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왔잖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아무래도 좀 자신감을 불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이철규 의원이 어대안에 대해서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이건 용산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찬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 보이는 것 같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타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23일 날 기자회견하면 기자들 질의응답 때 제일 먼저 그 질문 나올 것 같거든요.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최상병 특검을 바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정말 당대표 선거에서 심각하게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대표 되기 전까지는 발톱을 좀 숨겨야 될 것 같고 당대표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원칙적으로 용산과 각을 서면서 자신의 선명성을 좀 부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선거 명당에 캠프 차렸다 그러는데 어디예요, 거기가? 아마 이제 그 민주당 옆에 그 대산 빌딩이라고요. 옛날에 김기현 대표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문재인 후보도 그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명당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그냥 여의도의 그 국회 앞에 딱 이게 보이니까 명당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걸로 저는 들었는데 최상병 특검은 이제 모범 답안대로
그냥 공수처 결과를 보고 미진함하자. 대통령이 워딩하고 똑같이 따라간다. 완전히 각을 세우지는 않는다. 똑같죠. 대통령도 공처를 보고 예. 나중에 판단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요. 예. 이번에도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 가자. 아. 두루뭉실하게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식으로 너무 각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반한의 기치를 들고 나와서 차별화를 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반윤. 반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요. 아직 3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한동훈 지지율보다는 높아요. 아무리 낮아도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과 한동훈 지지율이 그 겹치는 부분.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한 80% 정도가 예. 한동훈 위원장 지지를 하고 있어요. 예. 따라서 이제 너무 반윤 이렇게 가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그냥 약간의 긴장, 건강한 긴장 정도 이렇게 스탠스로 갈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과거에 몽둥이를 들고 나왔다 용산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뭐 대항마를 세우는 걸 넘어서서 뭐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뭐 공격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벌써 당원의 모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공격이라고 봐요. 이철규 의원이 뭐 친윤의 핵심으로 불리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신경들을 많이 내밀었잖아요. 예. 결국에는 용산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우호적인 모습을 취하시다가 중립으로 좀 바뀌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본인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바뀌신 겁니까? 저는 원래부터 중립이었어요. 원래부터 원래 중립이고 중립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예. 윤석열 정권의 성공. 예. 이게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가치고요. 예. 이번에 그 아마 옛날에 왜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 만들 때 예. 그때는 이제 막 연판장 돌리고 그러니까요. 몽둥이 들고 때리는데요. 예. 그때 이제는 몽둥이 그런 든 일이 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예. 그렇게 부인할 수 없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예. 일단 이제 친윤 전체가 분화가 돼 버렸어요. 친윤 중에도 이제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군요. 또 이게 반대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또 옛날만큼 개입할 힘도 없어요. 이번에는 아마 그냥 속마음 어떨지 몰라도 네.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원희룡 전 장관 출사표 던진 속보를 나경원 의원이 제일 관심 갖고 봤을 것 같은데 친윤 표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표가 갈리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예. 나경원 의원이 좀 어정쩡했어요. 친윤으로 회귀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반윤도 아닌 것 같고 약간 비윤 정도 수준에서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겠지 이렇게 좀 기다린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마음을 확실히 못 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자신이 당대표 나오려고 하고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기후대사라든가 저출산 부위원장에서도 해임되고 예. 굉장히 몽둥이를 들고 그냥 쫓겨나듯이 그냥 쫓겨났었거든요. 그 감정을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저렇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친한 사람 찾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친한 사람만 찾고 친하지 않은 사람 떨쳐내다가 예. 지금 본인이 이제 3년 남았는데 국정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보수가 바라는 것들을 뭘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윤이든 비윤이든 포용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조금이나마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의원도 그때 전당대회 때 뚜껑 열어보니까 나경원을 찍는 당심이 상당히 높더라.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당의 조직력을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 보는 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우리 국민 전체에 뭐 몇 천만이잖아요. 2천만 될 거예요. 근데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는 게요. 형식적으로 이게 100만 당원 하잖아요. 근데 저 실제 보니까 딱 이게 한 조직의 움직임 한 20-30만 정도가 표를 찍고 이쪽은 이게 현역 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다를 수 있다는 거 보이고. 근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후보 넣는 게 꼭 불리한 건 아니에요. 왜요? 동전의 양면인데 예. 본인이 3등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근데 본인이 2등을 했을 때는 예.
완전히 원희룡 표를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친윤의 파이를 키운다. 두 명이. 예. 그래서 합쳐버리면 예. 단일화되면 이게 더 시너지 크기 때문에 3등 해버리면 안 되지만 예. 따라서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다 봐요. 뭐 지금 나경원 의원은 아직 뭐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니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3파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전당대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하고 그 원희룡 전 장관은 한동훈이 되면 계속 불협화음 생길 거다. 심평 변호사도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사사건건 충돌했던 이준석 전 대표보다 더 심할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 식의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단어로 하면 이게 그 건강한 긴장 관계. 그러니까 완전히 반윤으로 이게 완전히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멸 하거든요. 근데서 이게 또 완전히 합치가 원팀이 되면 그럼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외연 확장에 지장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완전히 파국까지는 안 갈 정도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협조할 건 협조하는 그게 딱 어렵죠, 스탠스가. 근데 그렇게 아마 원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메시지가. 한동훈 전 위원장 돼도 대통령이 탈당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탈당을 안 하죠. 안 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 법이 3개 있거든요. 최상병, 김건희, 한동훈. 예. 근데 둘이가 싸워버리면요. 예. 3개 특검 다 통과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공멸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당분간은 협조적인데 근데 옛날처럼 사적인 인연 이거 회복은 어렵죠. 예.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만 출마 선언하면은 3파전이 윤곽이 짜여질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보여주시죠. 아버지 이재명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재명. 이 용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석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나오고 있다고 봐요. 특히 또 저작거리에서도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희덕거리면서 이걸 이용하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당에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하내동하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사적인 자리거나 좀 비공식적 자리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고위원 임명을 받으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발언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한 발언이다. 그래서 저런 발언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민주당이 좀 당원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검찰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똘똘 뭉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스스로 뭉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항력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세지는 거죠. 어쨌든 아버지 이재명 이 단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이고요. 국민의힘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떻고 아버지는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님이다. 아니,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다 알고 그냥 민주당의 지도자는 이재명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누가 아빠 엄마를 거론합니까 사실. 아버지로 추앙받으시는 분이 번거롭게 뭐하라 사퇴 쇼를 하십니까? 대관식 준비하라 명령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형님 하는 사람들 즐비하지 않습니까? 당헌당규 다 고쳤고 국회 방탄갑옷 입었으니 개딸들 초대해 대관식 하면 됩니다. 굳이 번거롭게 사퇴 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면 어떻고 아버지면 어떠냐. 용어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분이 그 대구의 수성구에서 아마 기초의원을 2번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그 주호영이나 붙어서 30%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을 이제 그 최고위원을 시켜주니까 본인이 뭐 감업할 수는 있다 봐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공개석상에 최초로 임명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아버지 이건 정말 이게 부적절하고요. 제가 생물학자 아버지 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집단 2개 봤거든요. 예. 첫째는 이제 북한에서 보니까 어버이 수령동지 북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 갔더니 영적으로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봤어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북한도 아니고 그다음에 종교단체도 아니잖아요.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 봅니다. 예, 부적절하다. 앞으로 이런 용어를 뭐 공식석상에서 추가로 사용하거나 이런 분위기로 이어지진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안 될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국민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뭘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은 당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실은 출마를 권유하는 의원들도 있고 하에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도 많았어요. 연임은 지금 굳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는데 예. 그런 고민들 속에서 결국에는 대권 후보로서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제 불리하냐 유리하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아버지란 표현은 좀 더 조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좀 기대서 민주당이 이렇게 똘똘 뭉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끝난다거나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하면 또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 신호도 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국민들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연임은 굳어지는 분위기인 거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 시점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조만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저도 오기 전에 좀 물어봤었는데 예.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할 것 같고요. 조만간이 참 범위가 넓어서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 대표를 그냥 뭐 추대 형식보다는 경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경쟁을 하는 형식을 갖춰주는 것이 또 맞는 것이고요. 또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또 차기 또 연임을 통해서 뭔가를 해봤을 때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뭐 이재명 1극 체제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도 이제 얘기는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지키기가 강화되면서 지금 검사 탄핵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검사 탄핵을 지금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검사들이고 왜 민주당이 이 검사들을 지목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분이 그 예. 박상용 수원지검의 부부장 검사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실무 검사인데 이분이 공소유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술자리 해유했다는 이유로. 예. 근데 그게 근거가 없잖아요. 그거로 이제 탄핵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성남지청의 차장 검사 책임지는 강백신 검사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검수완박의 윤석열 명예훼손 오늘 심리하는 김만배하고요. 신앙님 요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인데 왜 검찰이 수사하느냐. 이래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책값으로 1억 6,500이 갔거든요. 이게 배임죄입니다. 예. 따라서 경제하고 부패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저는 이게 보복 탄핵으로 봐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엄희준 있잖아요. 예. 엄희준. 예. 이번은 이제 그 대검에서 이재명 사건 총괄했던 기획관이에요. 지금 부천지청장이거든요. 근데 2011년에 한명수 건 있죠. 그걸 가지고 이게 재소자한테 허위했다고 지금 탄핵 13년 전에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뭐 박상용 검사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강백신 검사도 이제 강백신 성남지청이 차장이고 성남지청 차장이고. 반부패 예. 1부장 했죠. 예. 그다음에 그 마찬가지 엄희준도 마찬가지. 탄핵을 하겠다.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이게 발의가 돼서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면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예.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에서 그냥 바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으로 가더라도 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뭐 강제 수사를 뭐 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결국 밖으로 드러난 것까지만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니까 좀 어렵다. 예. 그리고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도 기각은 됐습니다만 5대 4였거든요.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이제는 경각심을 가졌다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성역이 안 되잖아요. 그 전직 대통령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고 이제 검사도 성역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파면 수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탄핵을 뭐 대단한 것으로 볼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검사도 판사도 불법행위라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을 예. 했을 때는 얼마든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의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하지만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런 분위기다. 네, 본회의는 넘을 것 같다. 네, 본회의는 통과할 수 있고 특히 강백신 검사가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를 또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영장을 벌써 2-3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건지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올인해서 수사를 하면 이건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지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것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사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검사들을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탄핵을 시킨다면 헌재로 넘어가서 판단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동안은 그러면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탄핵이 이제 국회만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때까지 최하 6개월에서 어떨 때는 이게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저는 보복에 의한 탄핵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제 이것을 발의하는 지금 단계니까 본회의를 직접 통과할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변호사 2분을 모셨는데 변호사 2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받는 사건 끝으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빠니까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버지의 자격으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아버님이요. 박세리는 이제 아버님을 고소 못합니다. 우리 법에 부모를 고소는 못하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박세리 희망재단입니다. 그렇죠. 재단은 이제 공익적인 거예요. 이거는 박세리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단의 명의를 이게 무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제 그 행사해가지고요. 본인 아버님이 사업을 위해서 그걸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자꾸 박세리 딸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희망재단은 우리 사회 전체 거다. 이러면 이게 아버님이 저는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세리 인터뷰를 보니까 아버님 부채 있잖아요. 원래는 갚아줄 이유가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따리다 보니까 많이 했는가 봐. 이런 상당히 아픔이 있고 눈물을 부채를 보니까. 갚을 의무는 없다는 없죠. 거죠. 전부 부부간에도 별산이잖아요. 그럼 부모 자식도 별개잖아요. 아마 이게 인간적인 도리로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아버지 박춘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픽을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보여주시죠. 시공사 측에서 재단 의향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동의를 해준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박세리가 있어야 시공사와 대화할 때 새만금 개발청이 다음 그래픽 보여주세요. 새만금 개발청이 사업을 인정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내가 도장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도장은 몰래 만든 게 아니라 재단 설립 전에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만든 도장을 쓴 거다. 그러니까 도장을 위조한 건 아니고 전에 쓰던 걸 썼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위조가 되죠. 그래도 왜냐하면 위조입니까? 전에 거 도장을 마치 박세리 재단의 도장인 것처럼 썼거든요. 그래서 사문서를 위조했고 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밝혔다는 것이니까 재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박세리 씨 입장에서 보면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별개의 인격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와의 문제는 아버지와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던데 전에 쓰던 도장을 내가 쓴 거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성훈 변호사 잘 설명한 것처럼 옛날 도장이라도요. 상대가 이제 지금 박세리 희망재단으로 오인하게 이렇게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사문서 위조입니다. 옛날에 도장 존재에 대해서 지금하고 상황이 안 맞으면 그렇게 상대가 오인하도록 쓰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아까도 아버님 자꾸 이게 그 공사 뭐 의향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동의를 받아서 해야죠. 그렇다면 이게 그 박세리 씨나 딸이나
특히 중요한 게 재단에 이런 용도로 좀 이게 보여주면 된다. 그 의사를 아빠가 대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미성년자도 없죠. 아닌 거고. 그러니까 예. 재단의 동의를 받고 재단이 해줬겠습니까? 예.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단도 책임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제가 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가 된다.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예. 박세리 씨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SNS를 통해서 눈물을 보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저는 아예 그 부분에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 네, 필드 위에서 그렇게 강인했던 박세리 선수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소회를 밝혔는데요. 만감이 교체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20년 넘도록 저를 알고 지내오신 기자님의 질문에 잠시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이 좀 한 번에 스쳐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그 20년이라는 골프 역정 속에서 아버지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하면서 골프를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에서 사실상 의향서만 제출됐지 뭔가 새만금청에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구속되거나 이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제는 좀 딸의 이런 생각들을 명확히 좀 이해를 하고 또 자신의 길을 가시는 게 좋지 자꾸 딸의 명성에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던 것 같고요. 이런 연예인들 많았잖아요. 뭐 안정환 씨, 뭐 김혜수 씨 부모 어머님이 뭐 재산을 빌려가고 안 갚아서 사기죄로 되니까 또 갚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사이가 멀어지는 건데 예. 좀 부모님이 자식을 더 걱정해 주셔야죠. 예. 저기 자막에 부친 고소 박세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박세리 재단에서 한 그렇죠. 거죠? 재단에게 별개라니까요. 예. 박세리 씨는 예. 고소를 못해요. 예. 근데 새만금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잘못돼 갖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럴 경우에는 또 손해를 좀 보상해라 이렇게 또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버님은요. 예. 아버님에게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죄. 쏘았잖아요. 예. 쏘았고 예. 그 두 외에도 또 민사소송도 아버지한테 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재단을 상대로도 만약에 책임이 좀 있다면 대리권 안 줬다 하더라도 외견상 대리권이 있는 데 보이면 재단 상대로도 경우에 따라 소송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게 재단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분명히 책임 물을 겁니다. 예, 앞으로 법적인 소송으로 굉장히 좀 예. 곤혹을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박세리 선수가 SNS에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날씨 정말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으셨죠? 실제로 어제 서울 날씨는 6월 중순을 기준으로 7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중부지방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일부 경기 지역에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벌써부터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곳이 있습니다. 연일 맑은 하늘에 열기가 쌓이면서 중부와 경북 또 전북 지방에서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가평, 고양, 용인, 안성에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강원과 충청, 전북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이 폭염특보 속에 중부지방에서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전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비구름이 끼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에서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비를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의 매우 강한 비입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에 시작된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에서는 비구름의 볕도 약해지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연일 땡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으니까요. 볕이 강해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인데 임 협회장은 의사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신규혜입니다. 임현택 협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 협회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찰청 반도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임 협회장은 이미 경찰에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조사 거부를 하고 1시간 만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임 협회장 추가 소환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 협회장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고 원인 제공은 정부가 했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는데요. 오늘도 경찰에 출석하면서 의사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라는 거는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 여부, 혐의에 대한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 협회장 외에도 노환규 전 협회장, 김태구 전 비대위원장 등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이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들도 임 협회장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임 협회장 등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협 산하단체의 단체행동 지침을 전파하고 SNS 등을 통해 투쟁 의지를 고취해 돌아오지 않도록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인 지난 3월부터 임 협회장과 노 전 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했고 의협회관과 주요 인사들의 자택, 임 협회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번 임 협회장 추가 소환을 앞두고는 다른 전공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직 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의 행동 지침을 게시한 의사는 최근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의협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은 현장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지난 18일 휴진율은 14.9% 수준으로 의사 대부분이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대 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도 휴진에 나섰지만 대부분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3시에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석회의에서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참석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석을 했던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무기한 휴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대책위 출범과 관련해선 중요하게 바뀐 내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연돈 볼카츠 점주들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예상 매출액을 과장했다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백 대표 측이 이미 한 달 반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혹을 판단해달라며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보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돈 볼카츠 가맹본사 앞에서 점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예상 매출액을 10배나 부풀려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하루 400, 실제로는 하루 40! 이들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본코리아 측이 한 달 반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의혹을 판단해달라며 자진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접수된 신고서를 보면 연돈 볼카츠 브랜드 창업 점포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혹을 제기하여 확인을 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적 법무 쪽에도 확인해보니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그들이 위법이라고 하는지 심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한 달 반 전에 이미 저희들이 자진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 측은 일부 점주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더본코리아 실무진과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의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 7인이 모인 간담회 대화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가맹점주의 공정위 신고와 잘못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스타 최보란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형량 전망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도주치상의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며 사고 당시 제대로 합의를 마쳤으면 구속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순간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가 뭐냐면 도주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게 사실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형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형을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형량을 높게 전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김 씨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의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법원이 김 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릴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의 경우에도 도대체 얼마나 다친 것이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 치상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제대로 못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니까 이거는 위험운전 치상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진 않아요. 즉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수치가 0.031%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그 정도 수기라고 한다면 이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음주단속 회피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김오중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에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측정 안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통 음주측정 거부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음주운전하고 난 뒤에 2차 음주로 이 음주 사실을 숨기러 간다. 이런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는데 결국 음주측정 거부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는 CCTV나 목격자, 블랙박스로 모든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도망가더라도 나중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주운전은 도망가면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부분에 대한 처벌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음주 사실을 놓고 이리저리 말을 바꾸다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혐의 적용에선 제외된 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적 사각지대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음주운전에 걸리면 이 도망이 답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일침을 놓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의사의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파란 셔츠를 입은 남성이 병원 로비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습니다. 태연하게 걸으며 목을 축이는데 한쪽 손으로는 검은 가방을 꽉 쥐고 있습니다. 평소 이 병원을 다녔던 40대 A씨는 뒤이어 다른 환자를 진찰 중인 의사 진료실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곤 가방 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의사에게 마구 휘둘렀습니다. 팔 등 여러 곳을 찔린 의사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환자도 다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압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입건하고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수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사의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밤중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추돌을 해서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신정동 아파트에서는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사건 사고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화물차들이 심하게 부서진 채 멈춰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찌그러진 운전석에 낀 운전자를 가까스로 구조해냅니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근처에서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뒤이어 또 다른 11톤 화물차가 2차 사고를 내 모두 3대가 추돌했고 11톤 화물차 기사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승용차가 들이받고도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신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던 여성이 차량 2대를 추돌하고 도망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근처에서 차를 세우던 여성을 붙잡았는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서울 논현동에 있는 1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2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 32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다리 차를 동원해 호텔 유리창을 깨며 내부에 들어찬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3층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엔 경기 양주시 오산리에 있는 헌옷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로 옆 폐전선 가공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2개 동이 모두 소실됐습니다.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당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A대위와 B중위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해 이 가운데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건물 퇴거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건물은 지난 2000년 아트센터 나비가 문을 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건물 4층으로 지난 2017년 최태원 SK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이후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장들, 그다음에 행사들 다 이공하는 사람들.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김대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특히 주목된 건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바탕으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е исключает для себя развитие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дписанным сегодня документом.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지원받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명문한 겁니다. 우선 북한이 취약한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의 전투기 성능과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해 미 공군이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기 위한 북러 간 협력이 예상됩니다. 가장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지대공 미사일 기술일 것이다. 미국의 공군력을 막고 그다음에 미국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 가장 필수적이거든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력기 미그 29나 23과 관련돼서 그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거. 하지만 북한은 재래식 무기 성능 개선에서 더 나아가 첨단 기술 지원까지 바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기술이나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불분명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군사기술 협력 과정에서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분명히 제공하는 탄약과 물자 같은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자기들이 가진 핵심 역량을 넘겨줄 만큼의 대가가 과연 있는 건지에 대해서 러시아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엇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지만 군사기술 협력이 활성화돼 북한의 무기 개발과 성능 개선이 가속화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아우루스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선물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이 떠나는 순간까지 함께하며 극진히 대접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나라가 끈끈한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검은색 차에 오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김 위원장을 옆에 태웁니다. 조금 뒤 차에서 내려 통역만 대동한 채 정원을 거니는 두 정상. 다시 차에 타는데 이번엔 자리를 바꿔 김 위원장이 운전석에, 푸틴 대통령은 조수석에 앉습니다. 북러 정상이 번갈아 운전한 차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두 번째로 선물한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입니다. 사치품을 북한에 건네는 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인데도 보란 듯이 무시하며 양국의 우위를 과시한 겁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환영 연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랍스터와 송로버섯 등 최고급 재료로 만든 요리를 대접하며 러시아 대표단을 한껏 축혀 세웠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조약적 동반자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금기이고 위대한 영광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В России и Корее есть схожая пословица. Она звучит так: близк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Считаю, что эта народная мудрос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ражает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한밤중에 평양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공항으로 나가 맞이했던 김 위원장은 대웅 역시 직접 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21시간 동안 머물면서 김 위원장과 10시간 넘게 대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함께 보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나라가 더 절박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두고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러 밀착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제 예정보다 짧은 당일치기로 끝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또 지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좀 무엇을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북한의 군수 지원 없이는 승기를 잡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군수 지원을 시작한 이후로 그 북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죠. 그래서 계속 북한과의 이런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9월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평양 답방을 실현해야 될 가능성, 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평양을 24년 만에 이제 국빈 방문을 했고, 하지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방북 전에도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선을 넘지 않겠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찍 전달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양국이 이런 조약 형태의 합의를 한 것은 북러 관계에서 큰 진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1961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자동적인 군사 개입까지 확실히 보장이 된 조약이냐는
아직은 해석이 섣부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쉬운 정상회담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 원했던 것은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어디든지 미사일 방어 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타격할 수 있는 핵 무력의 완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군사 기술을 지원하지 않고 잠수함 개발이라든지 정찰 위성의 카메라라든지 또 그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10시간 동안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주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항 제4조까지 집어넣은 조약에 합의했다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100%를 주지 않았지만 한국이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선에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그런 합의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조금 아쉬웠을 것 같다. 약간 총평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금 북러 관계가 격상된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 내용 저희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네, 이번 협정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협정이 동맹 관계다. 푸틴 대통령은 상호 지원 수준이다. 이렇게 조금 말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양국의 입장이 아직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4조를 보면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언뜻 읽으면은 러시아가 북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동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의무 조항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입니다. 법에 준하지 않는다고 러시아 연방 정부가 판단한다면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항이죠. 해석의 여지가 너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양국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헌법상 수속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을 의회가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비근한 애가 북한과 중국이 맺은 1961년 조약입니다. 제2조에서는 조약 일방에 대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고 조약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했을 때는 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사인한 이 조약이 제4조가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1961년 이후로 북한과 중국 간에는 이미 상호 자동적인 군사 개입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군사 개입을 자동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들어간다고 보장은 없는 것이죠. 한 예로 일본과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상호 불가침 조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입장을 바꿔서 연합국 측에 편을 들어가지고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그 상호 불가침 조약을 파기를 선언했죠. 이것은 위법 행위라고 일본이 주장을 했지만 국제법은 국제법이고 또 냉혹한 안보 현실은 또 안보 현실인 것이죠. 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자동 군사 개입이라고 해석을 하자면 어떤 부분이 만약에 달라질 수 있습니까?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조약도 좋지만 러시아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완전한 핵무력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이 더 급했겠죠. 근데 그것을 주기는 곤란하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안보 조약과 범가는 해석이 가능한 제4조가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1961년대 1년에 소련과 북한의 이제 김일성 주석 간에 체결됐던 조약의 같은 성격의 이런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우리나라 경우로 든다면은 이런 한미 상호 안보 조약 제3조를 두고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양국이 헌법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헌법상 수속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을 유사시에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도 좋지만 우리 자체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핵 확장 억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약속을 했지만 말은 말이고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 도시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과연 상호 안보 조약에 따라서 우리의 핵우산 공약을 실천할 것인가 의심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번 워싱턴 선언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더 좋은 성과로 이 안보 보수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게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핵 무장을 할 수 있을 권리, 능력을 실천할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핵 전략에 대해서 공동 기획을 하는 그런 한미 핵협의체 발족으로 귀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가장 원했던 것은 자체 핵 무장의 완성인데 거기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러시아가 지원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대신에 1961년도로 다시 시계를 돌려서 유사시에는 북한을 도와서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한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큰 선물을 주는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협약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북한이 지금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북한 어떤 군이나 이런 직접적인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반응도 러시아로서는 우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정말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그 전쟁에 개입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러시아가 바라는 것인가? 러시아가 북한군의 직접적인 그 개입, 참전까지도 바라는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가? 그것은 아직 그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겠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이런 협상력, 레버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 경제도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개전이 되고 러시아의 원래 전쟁 계획과는 달리 굉장히 장기전화되었기 때문에 이 포탄이라든지 미사일 지원이 절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북한 경제도 살아나고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협상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말에 끝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100% 바라는 것은 있지만 이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종전이 된다면 더 이상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쐐기를 박는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조약이라도 받아서 러시아의 뒷배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런 정상회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최첨단 기술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어떤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추후에 좀 전달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가능성은 이제 국제안보에서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만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러시아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수차례 사전 경고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도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준다면 국제안보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향후 러시아를 향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주요 도시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 정부로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이런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리무진 차량 아우루스를 선물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대북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요. 예, 이제 양국의 이제 합의문을 보시면은 이런 유엔 안보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러시아가 북한이 바라는 이런 핵기술 완성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지 표명을 이제 조약문에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이런 대북 제재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숨통을 트워주는 것에서는 계속 일정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을 조항을 삽입을 했고 그것을 이렇게 아우루스 선물과 같이 상징적인 제스처로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은 계속해서 원론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속내는 좀 어떨까요? 굉장히 우려하고 있겠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대 이제 닉슨 행정부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 공산당의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군사 기밀 정보를 중국과 공유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키스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배치를 중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래서 네. 우리는 진심으로 국교 정상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을 했고 네. 또 하나는 위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같은 안보 협력국이라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소련의 핵 미사일이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도 향하고 있다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도 미국을 향하고 있던 자체 핵 ICBM의 궤도를 모스크바랑 레닌그라드 쪽으로 바꾼 것이죠. 중국도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미 안보 패권 차원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중국을 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이제 무모한 도발 가능성을 러시아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거나 독려하는 경향은 중국으로서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는 뭐 북중러가 뭐 한 목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들 간에도 상당히 기민하게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특유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3년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발표한 것이 소위 병진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 무력도 완성을 하고 경제 개발도 완성을 한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 핵무기를 내려놓거나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그 반대였습니다. 핵무기를 완성해야지 경제 성장도 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핵무기를 완성해야지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부 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협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핵무기 완성에서 축적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경제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것이었어요. 네. 이번에도 너무 러시아에 쏠리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북러 관계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지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경청을 할 것이다. 네. 북한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까이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소위 그 러시아와 중국 간의 병진 노선이라든지 줄타기 외교를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북러 밀착이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모습인데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서는 이제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계속 질문하신 것이 과연 자동적인 군사 기입 해석이 맞냐 틀리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많이들 궁금한 게 북한 입장에서도 궁금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네. 어느 정도까지 충실히 이 조약을 이행할 것인가? 네. 이게 22조와 23조를 보면은 러시아의 의회 두마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이제 본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그 러시아와 중국의 속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공공연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약 당사자인 북한도 자동 군사 개입 여부가 좀 궁금하다. 뭐 이런 좀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저희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 북러 밀착과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도심에 출몰하기 시작한 러브버그가 여름에 접어들자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가까이 일찍 출몰했는데 서울 곳곳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등산로 초입 나무와 벤치, 건물 입구와 주택가 카페 출입문에도 검은 벌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낙엽 아래엔 이들이 탈피하면서 남긴 거무스름한 허물이 수북합니다. 하단 담벼락과 나무를 온통 뒤덮은 이 벌레,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둥 우단 털파리입니다. 짝짓기식이 암컷과 수컷이 꼬리를 맞대고 다녀 붙은 별명인데 3, 4년 전부터 곳곳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충 시절엔 유기물을 분해하고 성충이 되면 꽃가루를 옮겨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생김새나 작지 않은 크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불쾌감을 호소합니다. 밤이랑 새벽쯤에 밝은 곳 찾아서 계속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는 바닥에 많이 손님 발에 밟혀서 진물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불편한 것보다는 이제 보기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재작년엔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 서울 서북부 지역에 집중됐지만 지난해부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인천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속출합니다. 더구나 때이른 더위로 올해는 출현 시기도 지난해보다 열흘 남짓 빨라졌습니다. 네, 올해 좀 온도가 좀 일찍 더워지기도 했고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도심지나 주거지로 날아 들어와서 근데 그런 쪽에 또 화단이나 그런 쪽에 낙엽 쌓인 곳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도 이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전문가들은 살충제를 이용해 방제할 경우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물을 싫어하는 특성을 이용해 분무기로 쫓는 걸 권장합니다. 날개가 좀 적고 그러면 비행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에어로졸 형식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도 얘네들은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으로 얘네들이 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수명은 일주일 이내라 이달 말까지 개체수가 늘다가 다음 달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이 끝난 뒤인 8월 둘째 주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92.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 수요가 높고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서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97.2기가와트까지 전력 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즘에 폭염 때문에 에어컨 안 틀 수가 없죠. 제품마다 성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꼼꼼한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8평형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 5개 제품을 비교해봤는데요. LG전자 고가형 제품의 냉방 속도가 6분 25초로 우수했고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 차이가 적고 또 보유 기능이 2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5개 제품 가운데 냉방 속도가 가장 빠른 제품은 삼성전자의 고가형과 중저가형으로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로 낮추는데 6분 1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소음의 경우에는 LG전자 중저가형이 43데시벨로 가장 작았고 가격 대비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 차이는 오텍캐리어 중저가형이 0.4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외곽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길이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 속에 소방용 비행기와 헬기가 연신 날아다닙니다. 호스를 어깨에 메고 열심히 물을 뿌려보지만 요트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코로피 지역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아테네와 코로피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가 봉쇄되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Εγώ μόνο μαύρο καπνό είδα, πάρα πολύ καπνό πίσω από το δικό μας κτίριο, πολύ κοντά μας ήτανε και αμέσως κύκλωσε. Πήγε από γύρω-γύρω, έφτασε εδώ στο λόφο και πέρασε από μπροστά μας. 당국은 소방 비행기와 헬리콥터, 소방차 등 수십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몇 주간 비가 내리지 않아 토양이 매우 건조해진 탓에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χρειάζεται πολύ προσοχή. Πρέπει να φέρουμε μπολντόζες να καθαρίσουν γύρω-γύρω, να μην κινδυνεύουμε γιατί υπάρχει μεγάλος κίνδυνος για να χάσουμε τις ζωές μας και τα σπίτια μας. 그리스 현지 매체들은 한 저장 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뒤 불길이 보트 건조장과 들판으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산불은 매년 여름철 자주 발생하지만 그 빈도와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산림이 타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온난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광장에 모인 여성들이 확성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2세 유대인 소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반유대주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7일 파리 북서부 외곽 한 공원에서 12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소년 3명을 체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10대들로 범행 당시인 현지 시간 15일 피해자를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반유대주의 발언을 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이 에콰도르에서 체포됐습니다. 에콰도르 경찰은 상당히 위험한 남성 1명을 과야킬에서 붙잡았다는 글과 함께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된 사람의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남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을 전해진 가운데 에콰도르 당국은 남성의 신병을 한국으로 넘기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중부 내륙 곳곳에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서대문 홍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더위의 기세가 맹렬한데요. 오늘도 많이 더운가요?
네, 쏟아지는 폭포 앞에서도 이 열기가 쉽게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 6월 중순을 기준으로 75년 만에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5도 가까이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더 높게 올랐는데요. 따라서 오늘 서울에서는 또 한 번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폭염특보도 계속해서 확대 강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일부 경기 지역에는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오늘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자 수는 어제를 기준으로 220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무려 100명가량 많습니다. 오늘 바깥에서는 틈틈이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또 수분도 섭취해 주셔서 온열 질환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맑은 하늘에 열기가 더해지면서 중부와 경북 또 전북 지방에서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경기 가평, 고양, 용인, 안성에는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요. 강원과 충청, 전북 곳곳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35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비구름의 볕이 가려져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남부와 서부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에 시작된 장맛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고요. 남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에도 주말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이 비는 장맛비가 아닌 저기압에 의한 비로 중부 내륙의 장마는 다음 주로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에서는 비구름의 볕도 조금 약해지겠지만 중부지방에는 연일 땡볕이 내려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한때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으니까요. 볕이 강해지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